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젊은 소방관의 아버지가 한 말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불이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드는 소방관들이 있다. 그런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지만 여전히 소방관들은 이 방화복을 직접 세탁기로 빨아입고 1시간도 못 버티는 산소통에 의지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동료가 고립됐을 때 구출할 전문 구출팀도 우리나라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기엔 모든 게 부족한 겁니다. 이번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는 설 대목을 앞두고 쌓여있던 4.5톤가량의 기름이 기폭제가 돼 큰 폭발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킨 걸로 추정됩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윤도열 기자가 전합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을 집어삼키는 사이 뭔가 터지는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지금 빵빵 터지는데 뭔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꽝! 이랬거든요. 하여간 폭탄 떨어지는 소리매로 사람들이 엎드려가 숨을 정도로. 오후 8시 27분, 두 소방관이 고립됐다는 게 확실해진 지 3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 다른 각도 화면입니다. 불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여기저기 작은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큰 섬광이 일고 폭발합니다. 진입할 때는 그나마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급속히 연소 확대가 되는. 애초 대원들이 진입할 때는 나쁘지 않았던 내부 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큰 폭발, 이른바 플래시 오버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름이 많은 곳에서 불이 난 뒤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산발적으로 나던 불이 일순간 전체로 확 번지는 현상입니다. 실제 큰 폭발이 있기 전 작은 폭발이 여러 번 있었고 이때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원 둘이 고립됐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은 공장 안에 있던 4,500리터 식용유에 집중됐습니다. 휘발유나 신나와 다른 식용유 특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고온에 유증기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재가 커진 이후에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두 소방관 빈소가 차려진 문경 장례식장과 4곳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얼굴 모르는 시민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경북 도청에서 엄수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제때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이 공장에 화재 알림 장치만 152대가 있었고 소화시설도 충분히 설치돼 있었습니다. 장비는 갖췄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3층에 불이 붙고 밖엔 소방차가 도착하는데도 정작 공장에선 나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방대원이 진입로를 찾는 순간에도 1층 직원 식당에선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불이 난 뒤 17분이 지난 시점, 식사하던 직원 하나가 그제서야 위를 봅니다. 안에서 많이 타가 나왔죠. 밑에 식당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경량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나오라고. 뒤늦게 화재를 인지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소방 설비를 믿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소방 설비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화재 알림 설비만 152개, 화재 감지기와 소방서 자동 신고 장비에다 소화전은 11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나중에 화재 알림 설비를 확인해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 확인했다. 그제서야 따르릉 울리더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도 차단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안 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울리되는 게 정상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화재 알림 설비가 왜 작동하지 않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렇게 소방관이 희생될 때마다 열악한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동료 소방관을 구하는 전문 구출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방화복은 직접 세탁기로 빨아입고 산소통은 1시간도 못 버티며 전문 구출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그제 출동했던 대원들이 벗어놓은 이 방화복. 특수섬유로 만들어 50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갔다 오면은 방화복 세탁기로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낡은 겁니다. 전문 업체에서 세탁한 뒤 성능 테스트까지 거쳐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대원당 2벌로 돌려 입어야 하고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방화복 위에 메고 있던 산소통. 최대 50분까지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짧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짧아질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을 거칠게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생명줄인 산소통을 다 쓰는 순간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마다 점검하고 교대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사 때마다 논의만 되고 마는 동료 구출팀은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 소방대마다 도입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훈련 매뉴얼이나 통일된 운영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RIT를 포함해서 이제 소방관 생존 구출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동료 구출 교육을 받은 우리 소방관은 약 10%에 그칩니다. 희생을 막으려면 슬퍼하지만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기자회견 대신 다음 주 수요일 KBS와의 신년 대담을 하는 걸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또 한 번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담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게 된 경위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몰카 공작에만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적극적인 유감 표명까지 할지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대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선 김 여사 문제를 놓고 한 차례 봉합됐던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담을 대국민 불통 사기쇼로 규정하고 김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불통의 메아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꼴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29%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조사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간 겁니다. 부정평가는 63%로 집계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검장 퇴임 직후 2년간 소득이 약 30억 원이라 야당에서 전관예우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느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인건비 등을 빼면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는데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보니 해명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고검장으로 퇴직하고 1년 뒤인 2018년 서울 방배동의 A아파트를 24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퇴직 당시 신고한 재산은 6억 2천만 원인데 1년 만에 4배 가까운 액수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단은 JTBC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기존 아파트의 매각대금,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아파트 매수와 입주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마련해야 했던 현금은 16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8년 A아파트 매입 당시 전세 보증금과 기존 주택 매각대금을 합치더라도 박 후보자는 최소 3억 1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2020년에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1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13억 원의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박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 없이 전액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3년간 주택 매입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관예우로 보지 않고서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10수억 원의 재산이 갑자기 형성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박 후보자가 A아파트 매입 계약을 맺은 2018년 8월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정부가 당시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직전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40억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21년 경기 화성시에서 40대 남성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니코틴을 갑자기 다량으로 들이켰다는 얘기입니다. 담배 끊은 지도 한참인 사람이었으니 본인이 일부러 니코틴 원액을 마셨거나 누가 억지로 마시게 했을 가능성이 컸죠. 경찰은 이 남성의 아내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남성이 사망 전날 아내가 준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뒤에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고 사망 직전엔 아내가 건넨 찬물을 마셨는데 이걸 의심한 겁니다. 결국 아내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 모자에 외투에 달린 모자까지 겹쳐 쓴 여성. 색안경과 마스크로 얼굴도 완전히 가렸습니다.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니코틴 원액 섞은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임모 씨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죠? 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거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모두 2년을 보낸 구치소 앞을 떠납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남편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며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아내가 미숫가루에 꿀을 타줬다. 그 뒤부터 이상하다. 이런 진술이 고급일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숨진 남편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임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남편은 수년 전 담배를 끊었고 임 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산 게 확인됐습니다. 1, 2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이 찔리거나 타는 통증이 느껴져 몰래 마시게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임 씨에게서 압수한 니코틴 제품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아 범죄에 사용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랜 학대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숨진 이시우 군 기억하실 겁니다. 시우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온몸이 멍투성입니다. 곳곳에 찔린 자국도 있습니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당하다 숨진 이시우 군입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한 게 200차례가 넘습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16시간이나 의자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우 군은 친부와 계모와 살면서 1년 만에 10kg이나 빠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던 게 시우 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친부와 계모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가게하는 마음뿐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모에겐 징역 17년,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모가 학대로 인해 시우 군이 숨질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친부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미안하고 아프고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 없는 엄마인데 재판까지 저렇게 되니까 그냥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시우 군의 친모는 아이가 겪은 고통의 죗값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했는데 친모는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침대에 엎어놨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 2대가 길가에 멈춰섭니다. 구급대원들은 장비를 챙겨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쪽 모텔에서 아기들이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곳에 도착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침대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모두 둘,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와서 우유통 거기에 분유 담겨져 있는 거 그런 거 막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아기 된 관련된 사건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한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신고를 했던 쌍둥이들의 의붓 아빠입니다. 20대 부부가 아기들과 함께 모텔을 찾은 건 지난 1일 0시쯤입니다. 그리고 밤사이 아기들이 숨진 겁니다. 엄마는 새벽 3시쯤 심하게 울어 엎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아기들의 얼굴과 배에선 혈액이 쏠려 생기는 반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붓 아빠는 일단 풀어줬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책임질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아니다. 자기는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 부인 역시도 남편은 몰랐을 것이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혼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10년 넘게 홀로 자녀들을 감당하고 있는 양육자들은 도무지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신상 공개 같은 방식이라도 써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18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전 남편은 판결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가끔씩만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5만 원, 13만 얼마, 20 얼마 이렇게. 2년 만에 해외로 나가 새 가정을 꾸리더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뒤에야 다시 가끔씩 소액을 보냈습니다. 못 받은 돈이 6,500만 원이 넘습니다. 3살배기였던 아들은 지난해 성인이 됐습니다. 혼자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진 씨도 지난 12년 동안 1억 원가량을 못 받았습니다. 2 사람 모두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형사소송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령이 나와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보러 나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돈을 안 줘도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감치재판 끝나고 상대방이 막 비아냥거리는 문자. 겨우 형사소송에 가는 데만 4, 5년. 이 사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이 배드파더스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양육자들은 마지막 수단까지 사라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 넘거든요. 피해자들에게 그냥 입 꾹 다물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양육자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검찰이 SPC 임원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내부 보고서를 보내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해당 수사관은 SPC 압수수색 때 가장 중요했던 회장실을 맡았고 SPC 측은 미리 받은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행 연습을 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중앙지검은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로 SPC 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허 회장의 집무실은 수사팀 선임 수사관 김모 수사관이 맡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00만 원대 향응을 받고 SPC의 압수수색 정보와 수사팀 내부 보고서를 건네준 혐의입니다.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향응을 제공한 SPC 백모 전무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SPC 측에 넘긴 내부 보고서엔 수사 대상자 처리 계획 등
내밀한 수사 정보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황제복 SPC 대표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을 모른 채 허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는데 봉침 전문가로 알려진 한의사입니다. 밀린 세금 29억 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5만 원권 지폐가 한가득 나옵니다. 명품 가방과 신발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금고와 집 벽장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안 낸 세금은 5조 원이 넘습니다. 실명 공개에 출국 금지까지 해봐도 큰 효과가 없자 2020년 정부는 감치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세를 3번 이상 안 내거나 세금을 안 낸 지 1년이 넘는 경우 그리고 밀린 세금이 2억 원이 넘을 때 길게는 30일간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수감돼도 세금은 그대로 전부 내야 합니다. 시행한 지 4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7년간 봉침 연구회를 운영하며 52억 원 넘게 벌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윤모 씨입니다. 밀린 세금만 29억 원입니다. 윤 씨는 봉침으로 한의사들의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며 의료 전문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감치 30일이 결정되자 윤 씨는 도망쳤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 붙잡혀 서울 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지 선거제도에 대한 결론을 또 못 냈습니다. 위성정당 꼼수 논란이 따라붙는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소수정당에 불리한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당초 전 당원 투표를 붙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할지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는 물론 이를 정하는 방식까지 이 대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준연동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국민에게 묻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아니겠느냐며 당원 투표에 힘을 실었고 내일 곧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강성 당원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당제가 평생 꿈이라며 준연동형에 찬성했던 이 대표가 소수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약 파기를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60몇 초 남은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은 이 대표에게 넘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결정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여기서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톤 넘는 철제 코일에 깔려서 축사 지붕에서 떨어져서 또 화물 적재함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은 오늘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50대 노동자가 2톤이 넘는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을 실던 이동장비 고리에서 코일이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시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게중심에 맞게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품이나 그런 종량물이 취급을 하는 장사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했으면.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알려진 사망사고만 벌써 3번째입니다. 한 축사의 지붕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했고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화물 적재함에 껴 숨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는 780여 명이고 이렇게 추락하거나 끼이거나 물체에 깔려 사망한 노동자만 400명 가까이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관철을 못 지키시네요. 그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건 노동자의 목숨값과 바꾸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서울은 51년 만에 가장 따뜻한 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자기 몸만한 썰매를 끌고 올라간 아이가 두 볼이 빨개지도록 신나게 내려옵니다. 썰매 타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동심도 생각나고. 곧 끝날 겨울을 아쉬워하며 눈 위에서 제대로 즐겨봅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 바람이 와가지고 재밌었어요. 엄청 짜릿했어요. 봄 맞이가 한창인 곳도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봄에 좋은 운수가 오길 바란다는 뜻의 입춘 대기를 써넣은 입춘첩이 붙었습니다. 손주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역사박물관하고 이제 경복궁 한번 같이 구경 시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 보니까 아주 날씨가 봄 날씨고.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 사이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주말도 비슷한데 특히 입춘인 모레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며 51년 만에 가장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추웠던 2018년보다 15도나 높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날씨가 포근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몰려왔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내일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등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는데 강한 바람이나 큰 비 소식이 없어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일요일쯤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하며 주춤했습니다. 이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여전히 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며 채소값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상화 기자가 전합니다. 사과 하나를 집는데 한참 동안 고민에 빠집니다. 제사상이니까 좀 좋은 거 넣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만지작거리다가 가게 되네요. 차례상에 올릴 사과 하나는 8,000원에 육박합니다. 예전에는 몇 개씩 올리셨었어요? 3개씩은 올렸죠. 진짜 너무 비싸다. 뭐야 이거는 진짜 하나씩 사야 될까 보네. 통계청에 따르면 나쁜 작황 탓에 지난달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다른 과일 채소값도 급등하며 신선 과실 품목은 28.5% 상승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 6개월 만에 2%대로 돌아왔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보러 나오는데 그 예산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한 5만 원 잡았다면 한 10만 원 생각하고. 정부 역시 안심하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총선 이후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는데 고물가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LG U+가 최신 스마트폰 공시 지원금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예고하면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고 압박하자 가장 먼저 지원금을 올린 건데 다른 통신사들도 동참할지 관심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LG U+가 오늘부터 일부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갤럭시 S24가 지원금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돼가지고 어제는 15만 원 정도 지원금이 받아졌다면 오늘은 35만 원으로. 가장 싼 요금제의 지원금은 8만 4천 원에서 19만 4천 원으로 가장 비싼 13만 원대 요금제는 2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3만 원대 요금제를 쓸 경우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쳐 115만 원가량인 갤럭시 S24를 반값 가까이에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개통한 소비자에겐 보상안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 정부에 잇따른 지원금 인상 압박이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현재는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으로 할인받는 사람이 더 많은 만큼 지원금 인상폭에 따라 소비자 선택도 갈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단말기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한테 가는 몫은 굉장히 적다라고. 대통령실은 오늘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른 통신사들도 그 전에 지원금 인상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단말기를 바꿀 계획이라면 통신사별 지원금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유리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현재 일본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한국 드라마를 표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본 내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일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요리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첫 회가 나오자 한국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홀아버지가 딸을 키웠고 뒤늦게 성공한 친엄마가 나타난다는 점, 친한 친구가 불량 학생이었다는 설정도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언론이 먼저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제작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유사성을 확인했고 드라마 초반이라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일본 영화나 드라마가 한국 작품을 따라했다는 의혹은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일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따라해 일본 방송사들이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시청률 40%에 육박했던 드라마가 표절로 드러나 조기 종영하는가 하면 드라마 주제가까지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신문엔 일본 방송을 베끼는 건 한국의 불치병인가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 드라마가 모방의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붙잡는 우리 드라마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이런 표절 논란을 막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중국에서 어린 두 자녀를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남녀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 소식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가움을 표시할 만큼 공분이 컸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평범한 커플 사진 속 중국인 남녀. 지난달 31일 이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 소식에 좋아요를 누르며 환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약 3년 전 중국 충칭에 살던 이 남성은 한두 살밖에 안 된 두 자식을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혼 후 새 살림을 꾸리는데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륜관계였던 이 여성은 계속 범행을 부추기고 강요했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아이 2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이들은 사고인 척 꾸몄습니다. 이들이 사형에 처해지고 나서야 두 아이를 잃은 엄마는 눈물을 거뒀습니다.
弟弟妹妹可以安息了，心里的石头终于落下。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에선 한 해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CNN은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68%가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작업복은 기름때나 약품 때문에 그냥은 세탁이 어려워서 전문 세탁소가 따로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꼭 필요한 곳인데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상황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몸 위로 용접 불꽃이 떨어집니다. 세탁이 다 망가졌다 작업복 갖다 주면 일반 빨래는 이 작업복 같이 빨면은 세탁기 못 써요. 공장에서 방금 수거해온 노동자의 작업복입니다.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곳곳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특수 약품을 사용해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탁소에서는 이런 옷들을 한 달에 3,000벌 가까이 세탁을 하게 됩니다. 옷감 깊이 스며든 기름때는 특수 약품을 사용해 일일이 솔로 문질러 줍니다. 빡세게 하면 지워져요. 아니, 조금 더 해야 돼. 좀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 세탁과 건조, 다림질까지 모두 마친 이 작업복을 잘 갠 다음에 여기 적힌 이름의 주인을 찾아서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빨고 다려서 배달까지 해주는데 단돈 1,000원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2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도 많이 없었고 하루에 100벌 정도, 지금은 800~900벌. 하지만 이런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는 전국에 20곳이 채 안 됩니다. 쇳가루 범벅 작업복을 빨다 보니 세탁기 잔고장도 많습니다. 끼고 배관이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구멍 나고 그 부위가 그래서 뭐 용접하고 그래서 쓰고 맨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고칠 수가 없잖아요. 또.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오래된 장비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이 사업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단가를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옷 너머의 노동자를 생각하며 한 벌 한 벌에 정성을 담습니다. 실밥이 뜯어질 정도로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 깔끔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쇳가루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매일 이 한 겹 작업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이 작은 세탁소를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밀착 카메라 조혜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축구는 당장 8강전보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선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하루 사이에 대표팀에서 퇴출했다 취소하고 다시 퇴출을 결정하며 오락가락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メディア上で出ているということは把握はしております。
한편 오늘 하루 종일 축구 이야기의 한 페이지는 이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제시 린가드가 우리 프로축구 FC 서울에 입단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영국 언론도 쇼킹하다는 표현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노팅엄에서 이렇다 할 출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팀을 찾긴 했었는데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터키도 아닌 K리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다음 주에 입단 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로 온다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포근하지만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서서히 걷히고 있지만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날은 온화한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8도로 오늘보다도 높겠고요. 모레도 1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동해안을 비롯해 호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는 최고 5m 높이의 파도도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0도, 광주, 창원 3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